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9월 세 번째 주에 찾아뵙는 경제서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쉬셨는지요? 예, 연휴는 그냥 금방 훅 가라고 하는 게 연휴입니다. 연휴를 쉬기는 쉬는데 그 불안한 눈빛과 또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지금 시장을 많이 바라보셨던 게 연휴에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그리고 또 FOMC가 떡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참 갈 곳 없이, 물론 낮잠 주무시고 또 낮술 이렇게 한잔 하시다 보면은 밤에 잠이 안 와요. 그 미국 시장을 보게 됩니다. 미국 시장 보다 보니까 이게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모르다가 FOMC 때 저희가 이제 밤을 거의 새우면서 보고 아침에 딱 봐서 올라갔던 거 다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막 고민을 좀 하셨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어찌됐든 잘 끝났습니다. 잘 끝났고 이벤트가 넘어간다라는 데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이제 FOMC 이후에, 그리고 나머지 하반기에는 무엇을 보고 어떤 걸 확인하면서 시장의 투자 전략을 짜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경제사부에서는 낱낱이 털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OMC 회의 관련된 얘기는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왜 FOMC 회의에서 갑자기 예상을 뒤엎고 25bp가 아니라 50bp를 했을까? 근데 과거에는 50bp를 떡 한다 그러면은 시장이 좀 놀랐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왜 연준의 입이라고 하시는 분 있죠? 예,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미라우스 기자님, 티라미스 아니고요. 예, 기자님이 벌써 약간 설레발을 보여줬었죠. 나 같으면은 50bp를 하겠다. 그래서 연준이 그렇게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가능성들을 먼저 보여줬어요. 그리고 기자회견 할 때 아주 완곡한 표현으로, 예, 이거는 경기가 시그널이 위축되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험 성격 아니면 또 미리 물가를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할 때가 돼서 한다라고 하는 완화된 톤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그렇게 됐어요. 그분 몸값이 올라가겠는데요. 이제는 아마 여기저기서 많이 또 불러 경제사부에 한번 모실 수 없습니다. 예, 영어도 안 되고요. 예, 이제 그런 뉘앙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거 어느 정도 알려진 쪽이네. 그래서 약간 좀 충격을 완화하는 쪽으로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서 50bp가 이제 비컷이 단행됐고, 그리고 또 점도표를 쭉 보니까 올해 한 100bp, 내년에 한 100bp, 그리고 또 그 다음 연도 가서 약간 50bp 정도에서 55에서 75bp 정도 하게 되면은 2026년 말 가게 되면은 약간 2.75에서 3% 정도의 기준금리로,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약간 200bp, 250bp 이상으로 낮아지는 쪽으로 2년 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경로가 이렇게 좀 맞아졌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그래도 좀 안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쪽도 생각을 해볼 것 같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연준 의장이 뭐 말을 바꾸면서까지 처음에는 경기 침체라는 단어 썼다가 깜짝 놀라서 워워워,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경기 하강 리스크란 표현까지 쓸 정도로 얘기를 좀 다독이면서 왜 50bp를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 비밀은, 일단 첫 번째는 연준이 늦었다, 타이밍이 늦었다는 거를 좀 강조를 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벌써 한 6월 달부터 시행을 했었으면 이제 그때부터 신호가 좀 많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 꺾이는 거 보고 그랬었으면은 벌써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시각이고, 두 번째는 대선이 있는데 갑자기 금리를 비컷으로 딱 했다라는 얘기는 과연 뭘 의미할까요? 이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음모론 좋아하는 이런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약간 대세가 해리스 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그 지금 원래는 트럼프는 하지 마라, 내가 집권한 다음부터 금리 인하해라 라고 하는데 이미 조금 타이밍은 늦은 것 같고, 근데 그런 거보다는 왜 감히 우리 권위에, 이런 느낌이 들면서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약간 기존 정권을 연장시켜서 해리스 쪽에 조금 좀 무게를 두기 시작하면 이렇게 나오는 뭐 이런 변화. 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음모론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50bp가 그렇게 여러 가지 단행되는 기준이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그거죠. 네, 그러면 시장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일단 주식시장은 가다가 50bp 발표하고 우와 하고 올라가다가 잠깐만 이거 기자회견하고 좀 봐야겠는데 라고 기자회견 보다가 다시 뚜루룩 다시 내려오는 이런 변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연준의 발표가 있고 그때 나왔던 나머지 시간 동안 두어 시간 동안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준의 발표 어떤 큰 변화가 있고 난 다음에는 금리를 인상을 했거나 이달을 했거나 어떤 기조가 나왔을 때 D+1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어떤 변화가 나오고 집에 가면서 이제 차 안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거나 아니 집에서 자다가 잠깐만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게 진짜 액션이다 그러면은 아마 미국 시장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금요일 날 있습니다. 이런 약간 또 추가 이벤트들 쪽에서도 뭐 단기 매물이나 아니면 변화들 잘 소화해내고 다음으로 가는 국면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어떻게 펼쳐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보여줬던 매크로 지표 이것도 한번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주식시장은 또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오는 달러화의 흐름이나 환율 쪽에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여주는 모습으로 보게 되면은 그 전에 오히려 좀 강했죠. 달러가 약세로 나왔던 게 더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는 50이야 25bp야 시장이 정신을 못 차리다가 지금 오히려 50bp를 딱 하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이 어땠냐면은 달러가 더 약세로 가면서 100대를 이탈을 안 했습니다. 인덱스 기준으로 달러 약세로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등 시도합니다.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은 50bp 했으면은 다음 달 한 11월 달 가도 12월 달 가서 한 25bp 정도까지 속도는 거의 그 정도 쪽으로 금리 인하하고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지금 달러가 여기서 추가 하락하는 것보다 할 걸 미리 다 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상황들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뭐 101.5 이상 요 단기 박스권 이상으로 쭉 하고 달리겠느냐? 그것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금리는 계속 내려갈 거야 라는 쪽이다 보니까 금리가 내려가는 국가 쪽에서의 변화를 그대로 안고 간다. 해당 통화는 약세 쪽에 무게를 두겠죠. 근데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쪽에서 오히려 반전 시도했고 이 100대가 어떻게 무너지느냐가 제일 또 관건인 가운데 일단 아직은 시장은 그렇게 가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달러 약세가 뚜렷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좀 지키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연준에서도 나왔던 내용들 경기가 그렇게 심각하게 안 좋지 않아. 지금 나왔던 내용들 쭉 보게 되면은 GDP 성장률 올해 한 2.0%, 예, 그리고 또 실업률은 살짝 상향시켰다고 하더라도 4.4%. 이게 뭐 과거 통계를 보게 되면 지난 60년간 미국은 5%대 넘게 실업률을 보였던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크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선제적인 관점 쪽에서 경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걸 보여주다 보니까 달러가 또 빠르게 내려가는 거는 저지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거는 저희는 다른 거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엔화입니다. 이거 많이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반응들. 그래서 엔화가 만약에 달러가 약세폭으로 가파르게 갔다. 50bp 때 어떻게 달러 약세로 쭉 간다. 그랬었으면은 엔화가 똑같이 강세로 가기 시작하면서 여기 지난번에는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서 이때 보면은 140이 살짝 깨지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팍 돌려세웠어요. 잠깐만. 아니야. 이건 너무 앞서가는 거야. 달러도 반등한 것처럼 달러 강세로 다시 살짝 돌아간 것처럼 엔화도 오히려 약세로 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결정하고 달러가 만약에 100대가 깨지고 엔화가 만약에 140이 깨지면서 엔화 강세가 이끌어졌다라고 했으면은 시장은 이런 분위기 아니었을 거예요. 조금 일본 시장 벌써 한 2, 3%대 하락으로 시작하고 한국 증시도 웬만한 종목들도 쫙 하고 아침부터 밀려 내려갔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일단 아니었다라는 쪽에서 앞으로 이건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달러 엔화는 변화를 어떻게 나가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또 금요일 날 뱅크 오브 재팬 여기서 또 얘기가 나오겠죠. 와 마우스로 글씨 쓰려니까 되게 어렵네요. 뱅크 오브 재팬의 금요일 날 변화 물론 9월달 금리 안 올릴 거다라고 알고 있는 사실인데 뉘앙스 쪽에서 그래도 언제든지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라든가 아니면 그냥 경로를 우리 12월 달에 인상할 거고 해봐야 폭이 요만큼밖에 안 될 거고 일단 우리는 시장의 안정을 원한다라는 코멘트들이 나오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달러 대비해서 엔화가 강세로 가는 국면들이
좀 완화되겠죠. 그러면 다시 혹시나 144 안쪽으로 이렇게 쭉 하고 들어가는 모습들 나오기 시작하면은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 지금 또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간다. 저희 걱정해요. 뭘 걱정합니까? 엔 캐리 트레이드 또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이것도 흔들거리는 거 이거 아주 피곤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들까지 한번 체크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더 이상 환율 가지고 좀 너무 걱정하는 게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침 시장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그래서 일본 시장도 그래도 한 2% 이상 상승세를 받으면서 지금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하려고 막 시도가 들어오는 거 요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출렁였다가 그래도 엔화 안정받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제자리로 갈 거야 라고 나오는 모습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추가적으로는 이번 주까지 계속 확인해야겠죠 내용들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일본 시장의 변화 그나마 살려줬고 미국 시장은 일단 아직까지는 며칠 또 이번 주까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들 중요합니다. 지금 만약에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 한 17,000대 중반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지금 단기 이평선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지난번 고점대를 돌파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안 밀려 잘 지지해주고 요 밑에 또 자리가 또 중요한 검은색 선의 지지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 쪽에서 밀려봐야 지지는 할 수 있어라고 해서 그 정도 만약에 지지하고 그냥 다시 탁 털어가는 모습들이 나온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들이겠죠. 그런 정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만간 그래도 유동성은 공급된다. 가뜩이나 지금 QT 때문에 지금 채권 매입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연준에서 좀 유동성에 대한 압박이 보이는 가운데 그래도 금리가 인하됐다라는 관점들이 약간 숨통을 트여주는 변화가 나와서 18,000대를 돌파한다라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벌써 돌파가 들어갔어요. 지금 주봉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다우 지수는 최고가입니다. 그래서 금리나 수혜주는 나야 나 소비재 쪽 그리고 또 관련된 쪽에서 수혜를 받는 쪽들이 더 많다 보니까 다우 지수가 먼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S&P 500이 그 다음 돌파 시도하다가 꺾였어요. 모습은 기분이 안 좋아요. 예, 하지만 단기 평선 맞춰놓고 다시 살짝 눌림목 끝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앞에 매물 다 소화했는가 이러면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야겠다라는 쪽도 눈여겨봐야 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신경 많이 쓰는 건 나스닥이죠. 네, 아직 나스닥은 먼저 그 전부터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머지 시장보다 훨씬 셌던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죠. 지금 이렇게 올라갔었을 때 금리 인상의 가장 큰 수혜를 받던 측면 쪽까지 얘기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나스닥의 대형주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있을 거고 중소형주가 있을 건데 중소형주 쪽 같은 경우는 힘들어요. 예, 마우스로 글씨 쓰기 대회도 나가도 되겠어요. 예, 대형주 같은 경우는 경기 금리가 높으나 안 높으나 그래도 꾸준하게 돈을 벌어갑니다. 돈을 벌어가는데 그걸 가지고 높은 금리 쪽에서 예치만 해도 1년에 막 5%씩 다 채권만 사고 단기 자금만 우출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AI를 투자를 하건 뭐라건 간에 어떤 투자를 했었을 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들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그게 아니죠. 자금 구하느라고 무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 비용과 그거 가지고 또 고생을 많이 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기에는 대형 빅테크기가 좋았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오히려 그쪽이 아니라 중소형주 쪽으로 좀 더 시장에 관심이 넘어가면서 이제 살 것 같아 라고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도 여기 나스닥이 빠지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측면이 나왔었을 때 가장 좋았던 게 러셀 2000이죠. 러셀 이 한글로 쓰겠습니다. 공이 많아가지고 2000 러셀 2000들이 훨씬 더 선방했다라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드디어 금리 인하의 수혜는 이쪽으로 간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질이 살짝 또 바뀌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같은 위험 자산 쪽에서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거 도와줘라고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또 탄력들을 또 받을 수가 있겠죠. 그게 현실적으로 가장 늦게라도 먼저 올랐지만 그리고 뒤늦게 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나스닥도 변해가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또 체크를 해봤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국내 증시는 돌아오면서 또 그래도 미국 그냥 잘 버텼으니까 우리도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막 또 9월 17일 네,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네, 그때 잘 쉬고 있는데 우리 모건 스탠리 형님들이
한 달 만에 새로운 반도체 리포트 이거나 받아라 뻑 하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리포트 가지고 상당히 또 고전을 하게 만들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쪽은 일단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 장중에 반도체 쪽들이 쭉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쭉 밀렸다가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폭을 좀 줄이면서 변화가 나오는 이런 과정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단기 이평선 쪽에 중요한 지지권은 않겠습니다. 이런 건 다행이에요. 한 2540선, 50선 정도쯤에선 지지했고 돌리고 이런 모습들. 특히 녹화일 기준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1조 1000억까지 매도를 하는데 이것도 올해 특이하게 보는 것 같아요. 1조 이상 매도를 하는데 지금 코스피는 플러스다. 이거 못 보던 흐름이에요. 근데 거기에 맞서서 개인도 사긴 사지만 기관들이 이건 너무하지. 이거는 그렇다고 뭐 당장 실적이 빠지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꺾어야겠어? 라고 해서 약간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방어를 하는 모습들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전략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선물 계속 살짝 하면서 삼성전자를 추석 전에도 보시면 그래요. 삼성전자 계속 매도 때리고 거기다가 거의 1조 단위 쪽으로 매도 나오다 보니까 지금 오늘까지 치면은 9월달, 그러니까 8월달, 9월달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거의 외국인들 6조 매도했을 겁니다. 지난 작년에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샀던 금액들 거의 다 팔아버리는 이런 현상들. 솔직히 손절이에요. 손절. 한국 시장의 매운맛을 봤다라는 쪽으로. 손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근데 말이 손절이지 파생하고 다 따지게 되면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안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도 계산하게 되면 올해 초나 작년에서 샀었던 거 7만 원대 부근에서 샀던 금액들 다 따지게 되면 한 10% 손해보고 나간다. 그들도 손절을 이렇게 합니다. 상황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죠. 환율까지 따지게 되면은 환율에서는 그때 약간 1,300원대 후반 정도쯤에서 1,300원대 중반 요만큼은 이득을 봤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세 차익에서는 이렇게 좀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플레이하던 것들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잘 견뎠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 의외로 연기금도 좀 매수가 들어오나 싶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그래도 외국인들의 거친 매도에 비해서도 시장이 잘 방어했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데 앞으로 숙제죠. 이게 반도체 중심으로 얼만큼 잘 또 다독여가면서 움직일지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2부 섹터 코너에서 한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을 보게 되면은 지금은 아마 패턴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가는 건 좀 오버했죠. 한 2,500대 밑으로 가는 거는 좀 오버다. 단기적으로는 좀 아니다 싶게 되면은 일단 2,550 여기가 1차 지지권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저항대 여기서부터도 또 저항이 나오긴 해요. 2,610선 그리고 여기 딱 또 중요한 이 검은색이 딱 걸쳐지는 선 지난번에도 이렇게 하향하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들어가서 막 벗어나려고 무지 노력해도 안 됩니다. 좀 힘들고 다시 내려갔다가 또 돌아가려고 노력해도 일단 힘듭니다. 이번에도 또 똑같이 저항은 받겠죠.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었다. 또 글로벌 유동성이 바뀐다라는 차원 쪽에서 안착해서 돌아서는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때 금투세까지도 잠깐 도움을 주기 시작하게 되면은 요건 또 하나의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좀 도와주세요. 뭘 그렇게 또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시원하게 폐지로 가세요. 보니까 뭐 3년 이후에 그런 것도 꼼수 부리느라고 그런 거 나오시는 것 같은데 뭐 대선이랑 또 총선 막 이거 생각해서 2년 이후가 아니라 3년 이후에 막 이런 식으로 또 가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일단 잘 정비하고 그 다음에 뭘 합시다. 이거 되지도 않는데 지금 뭐 금융권에서는 이거 준비해야 되느니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막 더 혼란스럽기만 한데 안 된 거 인정하고 아직까지는 좀 한국 시장의 체질 개선이 먼저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나와야 될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은 일단 설정하게 되면은 약간 2,650 저항, 2,550 지지 이 사이 쪽에서 어떤 식의 변화가 나오면서 시장의 흐름들을 이끌어갈지 이걸 좀 더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은 조금 좀 도움을 주기를 기대를 하는데 또 하나는 이겁니다.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코스닥이 오히려 아직까지 이런 여파가 아까 잠깐 보셨듯이 코스피는 그래도 이런 때 안까지는 좀 들어가줬습니다. 근데 이거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낙폭을 더 키워버렸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체크할 거는
그동안 고통을 많이 받았던 쪽은 코스닥일 거고, 그럼 코스닥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낙폭 과대를 필두로 이게 좀 빠른 변화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흐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금투세라든가 또 한국 시장은 하반기 가게 되면 항상 추석 전후로 해서 가장 또 부담이 되는 게 많죠. 그게 지금 끝나가는 상황 쪽에서 혹시나 자생력으로 좀 더 이끌어지는 변화가 나올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그 코스닥 쪽에서 지금 그나마 최근에 강한 쪽들은 과거에는 작년에는 2차 전지, 올해는 또 뭐 상반기 쪽에서는 약간 또 IT 반도체 소부장 쪽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넘어가면서 이제 하반기로 들어오는 과정 쪽에서는 바이오 쪽들. 이게 좀 더 주도를 하면서 이제 코스닥 시총도 1위가 알테오젠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이오가 좀 더 힘을 내면서 이런 변화를 이끌어가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좀 격차가 좀 심했던 부분들을 빠르게 해소가 이어갈지 이걸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도 바이오 이쪽도 아마 지금 같은 쪽에서는 금리 인하의 가장 수혜가 뭐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바이오를 가장 또 쳐줄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겠죠. 그런 쪽에서 주도가 되면서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탄력들이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하는 모습들 이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코스닥 시장의 트리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혹시나 금투세 유예 말고 폐지가 좋은데 아무튼 이런 쪽으로 가서 결론이 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코스닥 쪽에 나오는 레버리지 이쪽도 아마 좀 베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많이 위축이 됐었기 때문에 요거를 보시게 되면은 그런 변화가 나올 거예요. 아마 코스닥 시장의 과거 패턴을 보게 되면 주봉상으로도 보게 되면 와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가 난 나라 그리고 또 여전히 그런 나라를 빼고 나머지 지금 상승률을 본다고 하게 되면 거의 끝에서 한두 번째를 오가는 이런 러시아 다음에 뭐 코스닥일 정도로 이런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낙폭이 컸습니다. 연봉으로 볼까요? 올해 지금 나오는 거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종가로 마이너스 14.8%. 네. 전쟁 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전쟁이죠. 금융시장에서 전쟁이죠. 세금 걷는다.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변화가 들어와서 그렇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의 변화가 또 빠를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주시면서 그런 또 변화들도 같이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쪽도 코스닥 시장 오랜만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체크해야 될 건 그거 같습니다. 그러면 FOMC도 끝났고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도 기조적으로 나갈 거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섹터 어떤 변화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 이게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숙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체크할 거는 일단 첫 번째 반도체가 살아나느냐. 그러면 반도체가 살아나게 되면은 거기서 저점 메리트를 가지고 쭉 돌아와서 변화가 나올 수 있을지 요거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가 없어도 지금 보면 시장이 좀 그나마 견조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반도체는 일단 시간 갖고 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섹터에 대한 흐름들 그래서 반도체에서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그게 다른 섹터를 이끌면서 반도체 형님 좀 쉬고 계세요. 저희가 좀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른 섹터들이 열일을 해내면서 시장을 좀 견조하게 만들어 간다. 그러면 저희 포인트는 물론 반도체 들어갔다가 물리셨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 갖고 우리 반도체 언제 올라오나 이것만 보시게 되면은 전혀 대응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언제 시간을 갖고 다시 변화가 나올 거에 대한 어떤 변화들을 좀 체크하면서 나머지 쪽에서 움직이는 것들 이거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금 이게 계좌가 더 내가 반도체가 50%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이거 빠지는 걸 방어를 해서 적어도 똔똔 아니면은 이게 못 가다 보니까 나머지가 더 탄력받으면서 나가는 섹터들을 가지고 훨씬 더 계좌를 끌어올린다. 이게 지금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도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있게 되면 좀 줄여서 현금화해서 그걸 가지고 다 발란 얘기가 아닙니다. 좀 줄여놓고 그걸 가지고 또 선순환할 수 있는 섹터들을 찾아내서 거기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반도체가 쉴 때는 항상 시장이 그랬습니다. 대한 섹터가 나오고요. 대한 섹터 또는 아니면 시장이 알아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쉬는 김에 이쪽들을 더 끌어내는 경향들이 높다. 그러면 저희는 매매 타깃이 이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이거 저점 매수해서 이 외국인들 매도에 나는 맞서겠다라고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매도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처음에는 반짝 올라오다가 그 다음에 또 정체가 됩니다. 왜냐면 이것저것 또 확인하기 말타는 시장의 반응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는 아마 바로 V자로 못 올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오히려 보강되는 다른 섹터에서 저희는 충분히 기회를 찾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대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과 함께 일단 보게 되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반도체 쪽 슬픕니다. 반도체만 보고 있으면은 삼성전자부터 아니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여기서 7만 원대 후반대에서 6만 3천 원대까지 다이렉트로 지금 주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시총 1위가 이럴 정도까지 처참하게 밀렸다. 속상합니다.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지난 8월 달에 지금 종가가 11% 빠졌고요. 이날이 11%죠. 그리고 또 이날이 15%. 총 두 달 동안에 26%가 빠졌. 속상하네요. 고가 대비해서 지금 봐도 올해 가장 많이 간 게 한 8만 원대 후반. 또 지금 그래서 10만 전자 막 얘기 나왔던 때 거기서부터 지금 고가 대비해서 지금 고가가 13%고 그리고 저가가 지금 마이너스 20%다. 그러니까 거의 고가 대비해서 한 30% 같이 쫙 빠지면서 연중 최저가에 들어와 있는 삼성전자를 보고 과연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으실 거고, 근데 자세히 보다 보게 되면 몇 가지 좀 노이즈들이 나온 게 있었죠. 삼성전자를 보면서 드는 첫 번째 생각, 예전 같은 시스템적인 뭘로 탁탁탁 맞아가는 게 많이 없어요. 첫 번째로 제가 느끼는 것만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M&A 한다고 그랬습니다. 한 벌써 2, 3년 전부터 우리 M&A 대거 자금 준비해놓고 그걸 통해서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겠다.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냥 그냥 완전히 멘트가 돼버렸어요. CEO 분들의 멘트. 두 번째, 이게 작은 거긴 하지만 저는 신뢰감에 신뢰에 대해서도 많이 좀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내놓는 보핏이란 게 있어요. 아시겠지만은 웨어러블 로봇 이쪽에 대해서 그것도 한 2년 전부터 우리 내놓는다. 그러다가 또 지난번에는 B2B 쪽으로 나가고 있다. B2C로는 보여줄 것이다. B2B도 본 게 없어요, 저희가. 그러면 뭐 헬스케어나 아니면 뭐 복지회관 이런 데 쪽에서 공급했던 거 아닙니까? 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없어요. 그런 쪽에서 이번에 9월 달에 나온다. 이렇게 된 상황들이다 보니까 신뢰라는 데 대해서 조금 좀 기스가 나기 시작하고, 마지막으로는 이거죠. HBM3E 엔비디아로 간다 만다. 올해 한 해 내내 단독 보도 들어간다 만다. 그러면 그때는 삼성전자 반짝 오르다가 다 빠지고 하닉스는 쫙 밀렸다가 제대로 자리도 못 차지하고, 이거만 왔다 갔다 했던 이런 몇 가지 사실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게 되면 파운드리 있죠. 파운드리 가지고 삼성전자 쪽에서는 올해 초에 야심차게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우리 3나노 수율 잡았고 2나노 쪽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 내다 보니까 그럼 이제 다시 예전에 2위 자리를 또 파운드리 쪽에서 TSMC 다음에 우리가 점유율을 얼만큼 차지하고 뭐 목표치는 뭐 30%, 지금 현재 11% 정도 되죠. 그런 쪽에서 뭐 해서 파운드리 2위에 자리를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으아 막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었지만 그 뒤로 잘 보세요. 구글 쪽에서 텐더 칩도 놓쳐버렸고, 그리고 그동안에 돈독했던 퀄컴도 나가버리고, 그래서 수주는 약간 많이 위축이 돼버리는 꼴입니다. 이게 좋은 내용이 아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그런 쪽에서 주가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궁금증 나오다 보니까 주가도 이렇게 변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많이 빠졌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6만 3천 원대 미치면은 바닥이라고 생각하지만 바닥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아직까지 그게 현실이고,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SK 하닉스를 하겠죠. 차라리 탄력은 그동안 하닉스가 보여줬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밑에도 이번에도 갔다가 서는 게 가장 빠르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관건은 그거 같습니다. 반도체 쪽에 뭐 죄송합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 자꾸 MS를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네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 나왔던 변화를 가장 같이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지금부터 확인해야 될 반도체 쪽에서 핵심은 딱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외국인들이 파는 거 그치, 이거는 그냥 그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과 관련된 쪽은 패스할게요. 수급은 뭐 나중에 벼다가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겠죠. 근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어차피 그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게 되면 D램 가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D램 쪽에서 가격에 대한 변화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도 많이 얘기했던 엔비디아의 블랙웰 시리즈, 이것들이 그대로 진행이 돼서 잘 돼서 그냥 그렇게 크게 충격 없이 잘 진행되는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거기서 그동안에 못 잡아먹을 듯이 했던 외국인들이 다시 잠깐만 우리 너무한 거 아니야? 이상 없는데? 라고 해서 다시 들어오는 거,
이런 결과론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디램입니다. 지금까지 논리를 볼게요.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 디램 가격의 상승의 논리는 지금 다 HBM이 돈 되는 거 알고 이쪽에서 엔비디아 중심으로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다 우리 AI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들어가는 HBM 주세요. 얼른 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그쪽에 투자하고 디램 쪽 이 낸드 이쪽은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은 저 생산하는 거 그대로만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HBM 쪽에 투자하는 것 이쪽은 또 수요가 딱 올라오다 보니까 디램 가격들이 쭉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와 이거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자세히 보다 보니까 디램은 어차피 AI와는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는 게 이쪽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IT 세트 수요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IT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PC, 노트북, 그리고 뭐 태블릿, 그리고 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고 거기다가 일반 클라우드나 들어가는 서버용 디램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이게 확인이 되기 시작해야 변화가 나올 텐데 이게 처음에는 와 다 이제 HBM만 신경 쓰니까 이거 제대로 생산 못 나오게 되면 쇼티지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관련된 업체들이 재고를 빡 늘렸습니다. 그래서 아유 가격 올라있기 전에 사야지. 그런데 재고를 쌓아놨던 것만큼 이 IT 수요가 지금 살아나지 못해서 이게 적용되는 게 좀 늦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고 많은데 야 주문 좀 줄여. 그러다 보니까 디램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7월달 8월달에 고정거래 가격들이 묵직하게 바뀌기 시작했죠. DDR5도 마찬가지입니다. DDR5는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리볼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DDR5 쪽으로 나갔는데 분량이나 좀 생각보다 기준에 못 미쳐서 그걸 다시 회수에다가 다시 만들어서 파는 거 그걸 또 리볼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도 해서 밀어내기 하다 보니까 DDR5로도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지키겠다. 속상한 일이죠. 이게 하이닉스나 예전에 다른 업체들이 했던 일을 삼성전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뭐야 저거 이런 느낌이 나면서 디램 가격들이 떨어지는 거 그러면 딴 거 없습니다. IT 수요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소비재라고 치게 되면은 소비재가 지금 벌써 과거에 3년 전부터 2021년이죠.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때 IT 수요 막 늘었던 것들 그게 교체 수요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3년이 들어왔다 보니까 이제 슬슬 좀 바꿀 변화가 나오는 거 거기다가 또 금리도 떨어졌죠. 그러는 쪽에서 약간 좀 소비자의 좀 주머니가 잠깐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이런 IT 쪽의 수요들 대표적으로 아마 애플의 아이폰이 보여줄 겁니다. 아이폰이 여기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요가 늘어나서 디램 가격들 다시 전환된다 라는 쪽이 확인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그렇게 큰 걱정 없이 또 우리가 너무 오버했어 그래서 돌아갈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다른 거 없어요. 디램 가격입니다. 요거 추이 체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당장은 돌아선다는 것들을 확인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체크한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9월 10월 넘어가면서 변화 이걸 좀 확인해야 된다는 쪽에서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블랙웰 쪽입니다. 이쪽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HBM 공급 과잉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들이 이제 블랙웰 시리즈가 지금 생각보다 좀 지연되고 그리고 또 예정보다 한 분기 저 뒤에 나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지연 때문에 HBM 쪽들이 약간 슬로우해지고 그에 따라서 그러면 HBM 나갈 거를 차라리 디램 쪽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물량들이 크다 보니까 공급이 늘어나서 디램 쪽의 가격이 더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가 지금 모건 스탠리가 하는 흐름입니다. 그게 안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엔비디아는 물론 그래요. 지금 H 시리즈 그러니까 호퍼 시리즈도 H100, H200 이쪽도 수요 많고 거기다가 블랙웰은 레벨업 된 거라다 보니까 그거 같은 경우도 여전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우리 ROE 같은 경우도 수익성도 걱정하는 것보단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는 얘기를 해도 시장이 잘 안 믿어요. 막상 블랙웰 시리즈 나오는 거 출하량들을 지켜볼게 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런 반도체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메모리 쪽에서는 같이 생기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은 확인할 게 필요해요. 시간이요. 적어도 그러면 블랙웰 시리즈 잘 나오는지 연말까지 디램 가격, IT 수요, 아이폰 16 특히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성과 잘 나오는 거 확인돼서 아이폰 잘 팔려요. 오 괜찮아요. 지금 보면 나온 지 한 3,700만 대 정도까지로 수요는 줄어 있는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나 인텔리전스 써야겠어. 나는 애플 네. 아이폰 유전대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과정들이 확인되면은 그때 바뀔 겁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10월달 이후까지는 약간 좀 변화가 나올 것 같고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은 이걸 가지고는 가격 반도체
흐름을 봤을 때는 낙폭 과대에 따라서 가격 메리트는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는 있는 상황 쪽에서 가격 메리트만 있으면 뭐합니까? 돌아가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건 우리가 오버했어. 다시 저점으로 매수하자라고 하는 탄력들을 보려게 되면 적어도 10월 중순 때 아이폰 팔리는 거 그리고 또 연말까지 들어올 또 블랙웰 시리즈 흐름들 큰 이상 없다 그러면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을 기다린다라는 입장 쪽에서 지금 반도체 쪽은 조금 반등 시에 아니면 좀 묵직한 상황 쪽에서 지금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갭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갭으로 떨어진 거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16만 원대 저항이고 지금 단적으로 그렇잖아요. 보여지는 16만 원대 저항이고 또 지난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 또 직전 고점 때 여기 이때 나왔던 갭이 하나가 있고 이때 갭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이때 갭은 또 16만 원대 또 이때 지금 나왔던 여기까지 갭은 18만 원대 갭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데 외국인들이 매도가 되면서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면은 돌아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겠죠. 물론 거래 급증하면서 저점 매수가 치고받고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돌아가서 이제 이거는 가격 메리트가 너무 충분하니까 싸다 가지야라고 돌아가는 모습들이 강하게 들어와야 되겠죠. 요게 아직 안 보인다. 그러면 시장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관점적으로 그리고 또 반등 들어오게 되면 차라리 지금 시장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쉴 때 다른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변화를 가지고 대가는 게 좋겠다. 이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시장 흐름들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반도체 쪽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러면 그 대안에 대해서 뭐가 되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시장의 간택을 받은 쪽을 한번 볼까요? 예, 시장의 선택은 어디로 가느냐? 금리 인하가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금 나오는 게 삼바 바이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 자동차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돌아가는데 현대차는 자동차 쪽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우리 이제 그동안 금리 때문에 비싸서 못 샀던 거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할부 금리 떨어지다 보니까 나 다시 차 살 때가 됐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겠죠. 같은 논리로 보게 되면 그렇게 비쌌던 전기차도 수요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기반들이 된다. 좀 같이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 두 가지들은 그래서 내구재 입장 쪽으로 또 수혜다라고 볼 수 있는 쪽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그런 관점 쪽에서 네이버 카카오 이것도 또 성장주 개념으로 봤었을 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장주 개념으로 봤었을 때 과거 대비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모멘텀들이 많이 죽었어요. 특히 이제 제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MZ들이 네이버 카카오를 생각보다 많이 안 쓴다는 거. 그러니까 예전처럼 검색을 뭐 요즘 보니까 유튜브로 많이 검색하고 뭐 틱톡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톡은 이제 아빠랑 할 때만 쓰는 거야. 자기들끼리는 뭐 인스타 DM 같은 거 막 쓰고 근데 인스타 DM도 청소년 계정은 또 막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의 수혜 쪽으로 또 카카오톡으로 돌아오나 하여튼간 요거는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모멘텀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거처럼 금리 인하 했다고 해서 성장주의 개념 쪽으로 쭉 들어오는지는 좀 더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반이 좀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요. 그런 쪽이고 그 밖에 또 시장에서 강한 섹터들 중에 하나는 밸류업 쪽이죠. 밸류업 쪽에 대한 변화. 그래서 지금 금융주 쪽에 대한 기대감 삼성생명 보험주들 이런 것들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들어오는 흐름들이고 거기서 또 변화를 맞춰가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지금 조선주 쪽에서도 많이 쉬었다 보니까 변화가 들어가는 것들. 근데 이게 금리에 대한 수혜는 아닐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수혜를 받는 쪽들 그리고 또 반도체가 쉴 때 그래도 나오는 쪽들 크게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섹터 그래서 금리가 앞으로 나옴에 따라서 그동안에 좀 위축됐던 것들이 변화가 나오는 것들 이게 아까 바이오를 필두로 말씀드렸었죠. 바이오 쪽 그리고 또 하나가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건설 쪽도 그렇겠죠. 건설 관련된 쪽들도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떨어지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 PF 때문에 고생 많이 했고 그게 돌아간다. 이것도 한번 확인될 수가 있겠죠. 그런 쪽들 쪽에서 자동차도 말씀드렸고 그런 거고 두 번째는 그거 아니어도 우리 실적 괜찮아 수출 중심으로 괜찮았어. 수출과 함께 성과가 나오고 있는 쪽들 수출하고 그리고 또 실적을 통해서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강하겠죠. 그럼 그게 무엇이냐라고 보게 되면 아까 보셨던 조선 그런 쪽 화장품 또 그런 쪽들에 대한 변화 기대감 또 여전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체력이 있는데 그동안에 못 갔던 거 특히 또 그것도 그겠죠.
전력기기, 전력설비 이것도 오히려 좀 위축된 거에 비해서는 주가 탄력들도 AI 쪽은 그렇게 크게 이상 없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AI 쪽의 확장에서는 아직 뭐 당장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라는 쪽에서 피크론에 대한 얘기는 많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 쪽의 변화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정부 정책 쪽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밸류업 관련된 쪽들, 그리고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 이것도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9월달 나머지 기간 동안에서 10월달까지 해서 우선협상 대상자 또 지정할 거고, 거기서 나오게 되면 또 해외 쪽에서 기관들 다시 투자 의향서 접수할 거고, 거기다가 또 확장되는 기조 나오게 되면 12월 달에 시추 들어가서 내년 1월 달에 시추 결과 보고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런 정책적인 모멘탈들도 계속 남아 있을 거고, 또 하나 보면은 원자력, 방산 이런 쪽도 여전히 정부가 신경 많이 쓰는 쪽이고, 그쪽에 수출하겠다라고 강하게 이끌어 내는 쪽이다 보니까 이쪽도 원자력 관련된 쪽들도 또 당장 또 19일부터 22일까지 또 나오는 체코 방문을 통해서 대통령이 방체죠, 방체 체코를 방문한다.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책적인 변화까지도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연결되는 어떤 기조는 반대체가 쉬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들도 이런 거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쪽에서 그거 한번 볼까요? 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쪽 중에 하나가 딱 보게 되면 코스닥에서도 그렇고, 코스피도 잠깐 보셨지만 코스닥에서 가장 센 쪽들이 지금 보면은 2차전지 좀 쉬고, 예, 그럼에도 지금 알테오젠이 뭐 9% 가까이 올랐네요. 네, 어유 셉니다. 그래서 조만간 머크의 키트루다 SC가 이제 임상 3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에 따라서 우리 SC 제형 아니면 안 돼. 왜냐면 유럽부터는 당장 2031년도부터 어느 정도 어떤 그 특허권에 대해서 만료가 되다 보니까 이거 연장을 시키겠다 그러면 유럽부터 집중적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 머크의 다음 전략은 우리 알테오젠의 SC와는 꼭 해야 될 수밖에 없어 라는 쪽들을 강조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들은 다시 반영된다 라는 쪽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여전히 강한 모습들, 그래서 지금 36만원대 중반까지도 열어놓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총이 얼마일까요? 지금 시총으로 보게 되면 지금 17조, 그리고 오늘까지 올라온 거 치게 되면은 18조대, 아직 20조가 안 되네요. 네. 할로자임이라고 하는 또 대표적인 SC 제형의 또 다른 강자라는 쪽은 벌써 알테오젠과 격차가 많이 났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이걸 따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기대감을 높이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알테오젠, 그리고 또 시장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CMO 쪽에서 중국 배제한다, 그런 쪽에서 물론 2032년이다 보니까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또 바이넥스 오늘 신고가 나기 시작을 했죠. 와우 셉니다. 네, 그리고 ST팜 나도 같이 가 형 이런 쪽으로 ST팜은 좀 등락은 좀 보일 거예요. 근데 내년 가게 되면은 내년에서 실적 변화와 함께 추가적으로 그 증설한 쪽의 변화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올리고 mRNA 이쪽에서 두 축이 연결된다. 괜찮을 걸로 보는데 주가는 많이 늦더라고요. 예, 그런 쪽에서 역시나 시장 관심 높다. 그리고 너만 그러냐? 우리도 ADC 제형 있다.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또 턴에서 강하게 가기 시작하고 시장이 이런 쪽에서 난리죠. 예, 이런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다. 상당히 또 시장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조금 늦지만 그동안에 물량 받고 뭐 SK 바이오팜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는 예, 계속 잘 지지했고 턴하려고 하는 과정들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싶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변화를 이끌어 간다라고 보는 거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섹터 쪽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쪽들의 쪽 하나는 밸류업입니다. 밸류업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정책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다. 그런 쪽에서 많이 쓰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 특히 밸류업 지수 먼저 이제 9월 중에 나올 거고요. 그럼 지수가 나오게 되면 뭐 KLX, 코리아, 밸류업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요거 가지고 ETF가 이제 설정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럼 그거 바라보면서 연기금이 우리 얼마 태울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와 저기서 자금 들어온다, 기관들 자금 움직인다, 그러면은 수급과 함께 또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밸류업 하게 되면 다 알고 있습니다. 금융주 웬만한 거 은행 뭐 증권 보험 다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나도 밸류업 하겠어요 하고 손드는 회사들, 이거는 편입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밸류업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중형기업, 소형기업 이쪽은 다 아마 오히려 단단한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데 저평가가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대표적인 게 FN 가이드 같은 경우 보세요. 우리 하겠어 라고 하더니 주가가 어떻게 되나요? 와, 발표하고 나서 이때 발표하고 그냥 쫙쫙쫙 뻗어버리죠. 이런 식으로 새롭게 적자 나는 회사가 아닌데 시장에서 그렇게 좀 소외받고 있었던 중소형주가 이런 식으로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또 탄력들이 받아갈 거고 보니까 뭐 경영권 분쟁까지 붙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난리네요. 네, 그런 쪽에서 또 최근에 강했던 거 뭐 에스트래픽 이 회사도 직접적으로 또 밸류업 하겠어라고 하다 보니까 물론 이게 시총이 지금 현재 1,400억 한 1,5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참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이런 쪽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게 되고 우리도 한다라는 관점이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빠르게 변화가 나온다. 이것도 하나 눈길을 끌고 있다라는 쪽들도 보시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슨 금융 쪽에서 뭐 금융지주 은행권들의 계열들 다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보고 의외로 증권 쪽들도 강해요. 요즘 보게 되면 증권사들도 우리 밸류업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 그리고 또 배당 늘리겠다 이런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계속 시장에서 부각받고 또 미래에셋증권뿐만 아니라 뭐 NH투자증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추세 안 죽었습니다. 삼성증권 이런 것들도 추세 여전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봤었을 때 이런 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구나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거기다가 또 조선 쪽의 종목들도 세죠. 지금 현재 오늘은 한국조선해양이 딱 잘 버텼다. 이런 패턴은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정이 보통 오게 되면은 이제 약간 쌍곡가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기간 조정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벌써부터 8월 달부터 과거에 6월 중반까지 약 한 40일 정도 넘게 기간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아니 그렇다고 이게 하락하는 이유는 조정받는 이유는 알겠어. 왜냐면 지금 여름도 덥고 무슨 추석 때까지 이렇게 더워요. 좀 죽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업 일수 대비해서 제대로 조업이 제대로 안 됐을 거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배가 제대로 못 만들어졌을 테니까 그에 따른 쪽 보게 되면 약간 실적에 대해서 슬로우할 거야 라고는 하지만 날씨 선선해지고 변화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4분기 때부터는 실적 돌아가겠지 라는 모습들 거기다가 이때 파업한다고 부분 파업하고 뭐 그래서 약간 또 정신없었고 추석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계절적으로 들어가 있던 거 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슬로우해질 거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중요한 건 요 지지권들 그러니까 즉 많이 보는 요 중요한 지지권 쪽에서 크게 이탈이 없어요. 그래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는 모습들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다시 지지권 들어와서 여기서 잘 지지한다. 그러면 그 다음 레벨업이 되는 게 또 빠르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시장은 조선주도 괜찮다. 특히 아마 신주성가 지수가 2008년도 이후로 첫 190대 넘어가고 거기다가 또 새롭게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모멘텀 가지고 아마 전고점대를 돌파하는 그런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들도 눈여겨보면서 조선 쪽들은 계속 신경 쓰면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력 설비 쪽도 오늘 강하죠. 예, 지금 보게 되면 HD 현대일렉트릭 요게 빠졌던 대표적인 이유들이 지난번엔가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재룡전기를 필두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자리들 들어왔을 때 이런 때도 그렇고 저렇게까지 급하게 밀려서 여기까지 들어왔다. 이거는 기회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회다. 왜냐면 지금 AI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억울하게 빠졌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전력기기 관련된 내용들 PPI라고 그러죠. 전력기기 설비 관련된 쪽에 물가 지수죠. 이거 빠진 게 있겠느냐. 여전히 쇼티지 쪽의 흐름들 가져가고 있고 미국 그렇다고 해서 뭐 그동안 전력기기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 쭉 짓다가 딱 끝나고 피크아웃이니까 나 안 해. 이런 거 나오나요?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AI 쪽만 가세가 되게 되면 빠르게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들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걸릴 겁니다. 33만 원대는 좀 걸릴 것 같고요. 그 정도쯤에서는 약간 가져오셨던 분들 챙기셨다가 다시 눌림목 들어올 때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에서 시점 고점대와 33만 원대 저항들은 한번 또 체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HD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대표적인 회사인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변화를 찾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쪽들 그래서 이럴 때 또 차트 좋다고 막 쫓아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다시 눌림목 들어올 때 하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PD님이 마무리하라고 합니다. 네, 저 할 거 너무 많은데요. 지난번에 연결해서 화장품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미용기기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보톡스도 이거 해야 되는데 한 2주 전에 다 했다고 생각 들고 있고 제 마음속에 토픽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못 보셨으면 VOD 다시 보기 하시면은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시장들의 변화가 들어오면서 반도체가 쉬어도 살아날 구멍은 있다. 특히 대응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 그래도 마음이 많이 묵직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주자가 쉬고 있게 되면은 트레이더로서 그리고 또 시장을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로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돌아가는 것들 체크하자라는 입장 쪽에서 반도체가 쉬어도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런 심정으로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시장 흐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